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야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신인규입니다. 네, 보수의 종말을 일찌감 예언했던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또 윤석열 면회관 국민의힘 의원들. 네, 벌써 세 번째죠. 네, 오늘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의원이 스타트를 먼저 끊었고 또 지난 7일에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접견을 하는 등 계속해서 친윤계 의원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옥중 정치의 메신저를 자처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도 김기현 의원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다. 이 당이 자유수호와 주권회복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은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면회를 끝으로 당분간 정치인 면회를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집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또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TK 국회의원들 11명이 연단에 올랐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의원 개개인의 개별 판단이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오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사 보도들을 비교하면서 이 집회를 축소해 다룬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 추산이 5만 2천 명이었고 이 대구 지역 매체가 AI를 분석을 해보니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 배분이나 이 제목을 뽑는 것이 편향적이었다라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건데요.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방송사에 그 정도의 공적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면회관 인원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요원들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점정집 의원인데요. 댓글창에는 특히 추경호 의원이 간 점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갔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 많이 침묵을 좀 하고 있고 일부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꿀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기로도 당선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참 국민의힘이 저는 여러모로 앞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도 자체가 장외보수라고 하는 윤석열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장외보수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과 동조하는 세력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 내란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거랑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실시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잖아요. 대선으로 네. 넘어가는 건데 그 대선에서 과연 이 당심이 또 민심을 앞서면서 또 한 번 국민의힘은 더 극단으로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위험성이 지금부터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또 대구에는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이 갔을 뿐만이 아니라 현역 경북도지사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타나서 연설까지 하던데 이게 뭐 정치 편향 집회를 넘어서서 거의 그 헌법기관을 무너뜨리자.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사실상 반국가 단체에 유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집회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출직이기도 하지만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어겨가면서 이런 반국가적 주장이 나오는 집회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는다는 게 이거 정말 이제 심각한 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다행히도 이런 법률 위반 문제를 빠르게 간파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자신의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만 보내잖아요. 아. 본인은 안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의 뭔가 법 위반을 고려를 하는데 이철우 지사는 왜 그런 조언도 없이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가. 좀 굉장히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또 법률가로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또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말이 또 한 번 이제 전달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보니 너무 곡해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헌재에 나간 게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에 대해서 곡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헌재의 진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때리기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은 전 사령관에 대해서 오염된 진술이다라거나 또 허위 프레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특정 편향 세력과 일부 인사들의 허위 메모 이런 것들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반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방첩사 간부가 군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난 1월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견자는 고영일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접견 사유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밝혔는데 다름 아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건데요. 두 사령관 모두 탄핵 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의 진술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변호사로서 이 부분 특히나 좀 심각하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가 이런 역할을 악용해서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을 오염시킨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그러니까 말맞추기를 하는 쪽으로 변호인이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충분한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차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단호하게 거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법의 영역에서까지 정치 행위를 하느냐, 소위 예. 말해서 아주 적은 확률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또 법리와도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겠습니다만은 뭐 너무 절박해서 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만나고 아주 부적절한 행위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참 걱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홍장원, 곽종근을 향해서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탄핵 공작이 되려면요 내란 공작이 돼야 탄핵 공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국헌문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작 탄핵을 하려면 내란 공작이 돼야 되고 그럼 계엄 공작까지 와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르게 하는 공작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증언만 좀 하면은 민주당하고 뭐 유착됐다, 회유당했다 지금 이런 식의 정말 모욕적인 주장들을 아무 검증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내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공작론이라는 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누가 선포하라고 시켜서 한 겁니까? 그냥 본인이 원해서 했고 군을 국회에 왜 보냅니까? 그때 당시가 12월 3일 10시 반인데요. 그때 국회 여의도에 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무슨 국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무장공비가 내려왔습니까? 뭐 시위가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군을 투입해가지고 이 평온을 해치면서 결국 국회 안에 유리창을 깨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담 넘어 들어가고 계엄을 해제하는 데까지 이른 건데 이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식의 공작 운운하는지 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상정. 네, 인권위가 결국 이렇게 했죠. 네, 앞서 두 차례 회의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한 번은 인권단체들이 항의를 하면서 무산이 됐고 또 한 번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 해당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고 헌법재판소가 뭐 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 현재의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안건을 주도했던 이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은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에는 헌법재판소 건물 도면까지 공유를 하면서 폭동을 모의하는 게시물이 또 여러 개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인권위 회의를 두고도 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 14층 회의실로 이제 들어오면서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해산을 한 이후에도 오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으면서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고민정 의원이 이제 또 전원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 험악한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또 취재진들을 향해서도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측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극우 세력이 결집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내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헌재 부숴야 된다 파면이 인용될 경우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는 국가 고위 공직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주장을 우리가 극우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용어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냐 좌냐 보수냐 진보냐에서의 레디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분들의 주장은 반체제 주장, 반헌법 그렇죠. 주장, 네. 반국가적인 주장.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주장이 버젓이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직에 있는 현재 공직자가 한다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거의 국민들을 폭도로 만드는 거의 뭐 지령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가지는 영향력과 공개 발언의 형태를 비추어 보면 이건 너무나도 처벌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필요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고요. 과거에 유사한 예를 봤을 때 이석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란을 예비 음모하고 또 선전선동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예비 음모는 무죄가 났지만 선전선동으로 징역 9년이 선고가 돼서 실형 복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석기 씨는 RO를 만들어 가지고 은밀하게 국가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주장을 한 이유만으로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김영원 씨 같은 경우는 김영원 인권위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헌법기관을 부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석기 씨와 형평을 놓고 보면 징역 1.5배에서 2배는 더 나와야 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사법 당국에 전 처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 놔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인권유린위원회다. 그리고 빈센트님은 그 이름이 부끄럽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특정 갤러리에 관련된 도면이 올라가고 이렇게 폭동이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차별 시정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면서 그분들을 더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정말 소리 없는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위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고 인권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죠. 내란 가담 의혹 인물이 서울경찰청장. 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오늘 취임했는데 비판이 있죠. 네,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또 이상민 전 장관 등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란에 연루되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승승장구한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내란 입막음을 위한 기습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지난 6일에 국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치안 공백 등 국정 안정을 위한 인사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박현수 직무대리는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는 않았는데 따로 준비한 이 취임사에서 준법 집행은 보장하지만 불법과 무질서, 폭력 회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안정을 위한 인사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국정안정을 위한 인사를 헌법재판관 그거는 뭐 임명권도 아니에요. 형식적인 임명권이거든요. 형식적인 의무인데 아니 의무는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권한에는 그렇게 민감해가지고 국가 안정을 위해서 경찰 인사를 한다. 그것도 고위직 인사를 한다. 전 최상목 대행 이거 정말 이제 레드라인에 다 왔습니다. 너무 심각한 내로남불이고 본인의 좌뇌와 우뇌가 따로 놉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아주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뻔뻔하게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전 이거 책임 다 물어야 된다고 좀 보는 것이고 이 경찰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 내란죄 수사가 사실은 검찰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경찰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내란 진압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랑 같이 했고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 그런 조직인데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란의 잔재와 내란의 씨앗을 갖다가 지금 아직도 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경찰 고위직 인사를 최상목 대행이 본인이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도 잘 모르는 것처럼 대답을 하던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옥중 정치하면서 권한이 정치돼 있는 대통령이 행사하던지 그것도 문제고요. 아니면 실권이 없는 형식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합니까? 이미 그 나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면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둘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데 뭐로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금 더 책임을 좀 끝까지 좀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도 감시하도록 하고요. 5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추경 제안한 이재명.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연설했죠. 네,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또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을 선보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장기적 주 4일제를 제시하는가 하면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집권용 부도수표만 남발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었다. 잘사니즘은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추경 제안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추경도 추경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AI에 대한 좀 의지를 보였다고 할까요? 전 이게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이 AI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이 다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AI와 함께 가야 되는 흐름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정부의 형태가 AI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일을 저는 잘 짚었다고 보고 거기 이제 추경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회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정치 뉴스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 이것도 놓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신인규 원샷 원킬로 준비한 사진이 있거든요. 망원경을 한번 좀 봐야죠. 신인규 예. 변호사가 소개해주는. 이번 주는 그 세대 교체 주간이라고 볼 정도로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비켜라는 상당히 그 어르신들 입장에선 듣기에 좀 불쾌한 이런 주장들이 좀 넘쳐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뭐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같은데요. 이분들이 언더 73.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골프 스코어 이런 게 아니고 73년생인 한동훈 대표 이하로 모여라. 물리적 나이를 가지고 선을 딱 그으니까요.
저는 정말 그 유튜브 채널명 고민하고 지으셨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 제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이건 너무나도 유치한 구분법 아닌가? 그럼 이런 식의 세대 분열, 세대를 이거는 뭐 갈라친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반뚝 잘라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비정치적인 언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세대 교체는 내 건데 왜 친한계가 뺏어가라고 하면서 53세면 손잡을 나이다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 지금 뭐 53세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이준석은 아직 미혼 아닙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53세 조선시대나 뭐 과거 시대 농경시대를 소환해가지고 53세면은 손잡을 나이다. 이런 식으로 손잡을 나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폄훼적인 언어를 쓰는 게 과연 대선을 준비한다는 사람이 맞는지 저는 좀 제 눈을 의심하면서 저 두 진영의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봤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전 정치의 용어가 아닙니다. 세대 통합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발전시킬지 본인의 비전과 가치를 말해야 되는데 비전과 가치가 없으니까 한쪽은 물리적 나이로 자르고 또 한쪽은 그 물리적 나이 자른 것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 손자나 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는 세대 교체로는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지금은 정치 교체 그리고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한테도 야 시대 정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 나름대로 다원주의 내지는 기회다원주의 모델을 통해서 뭐 AI 거버넌스를 접목시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 네. 뭐 한두 문장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쪽도 물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53세니까 가서 손잡을 나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본인의 젊음을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퀴즈로 데뷔해서 정치를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불판을 그을린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개혁신당 내홍이 지속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내홍이라는 게 일단락 됐죠. 가처분을 통해서 일단 법원이 허은하 대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거니까 네. 전 대표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게 자율권 때문에 내부에 있는 회계 정보나 계약 내용이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의도연구원도 명태균과 그 지상욱 원장 시절에 계약했던 내용들 뭔가 이렇게 명태균 정도 이슈가 터져야 밖으로 나올 정도로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허은하 대표와의 이런 당권 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부패 문제, 정당 내부의 공익제보를 통한 이런 부정부패 문제로 지금 넘어오면서 이제는 가처분이 아니라 형사 절차,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 수사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피하기 하면 어려운 흐름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내부의 뭐 홈페이지 이용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홍보비 예산 내지는 정책 보조금을 논아먹었다는 의혹 내지는 연구원에서 특정 평론가에게 거액의 돈이 들어간 사실들 이런 것들이 아마 수사를 통해서 좀 엄정하게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 그럴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